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V 민생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56%가 총선 이후에는 제발 일자리와 취업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코로나19로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 많으신데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을 내세우는 세력들,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그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산재 사고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조선소에 위장 취업을 해서 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신 프레시안의 허완주 기자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 때 모셨었죠. 산재 사고로 또 실습 도중에 많은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숨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들이 만든 조직이죠.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이상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사장님은 두 번째 출연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먼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건설 현장에서 숨진 청년 김태규 씨의 사연을 저희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하나 없었고 제가 사실 사건 현장에 첫날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 피냄새가 진동하는 안전모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작년 4월 10일이었고요.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연락을 받았고 태규가 떨어져서 숨을 안 쉰댄다 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그 병원으로. 이게 제가 찍은 거거든요, 직접. 이 박스 하나를 남자 둘이서 옮기려다가 이쪽에서 혼자 틈에서 떨어졌다고 첫 번째 증인은 얘기했었고 다른 사람은 이 박스 한 개를 굳이 태규가 이 뒤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 틈새가 27.5cm예요, 여기. 이제 내려가는 걸 기다리다가 혼자 구석에 있다가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격자들 진술이 다 달라요. 사람이 1인만 탈 수 있는 거고 원래 거기가 이제 차를 타서 운반하는 차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원래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였어요.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는 원래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예요. 승인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사용 검사 승인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법적인 엘리베이터에 일단 사람을 태운 거죠. 관계자들한테 안전모 어딨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쓰고는 있었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안전화는 없나 하니까 원래 일용직 같은 안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하고 그만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지를 않는데요. 안전화 지급의 의무가 없대요. 안전띠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5층에서 일 시켜놓고서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현장 갔는데 안전모는 그냥 다 바깥에 다 나뒹굴어져 있고, 그럼 자기들은 다 안전화랑 안전복 다 가지고 있고 다 입고 있고, 근데 이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줄 의무가 없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일용직이었으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의 제3의 윤균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기혁 김군이 나왔던 것처럼 제 동생도 또 다른 김윤균이잖아요. 다르게 보면은 그냥 사람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고. 경찰청, 국회, 청와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권력의 무관심에 맞서 사건 직후 심장이 타는 고통 속에 현장을 조사하던 도일과 작년 4월 10일 세계과 수업 원전 현장에서 실학사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곧 기일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고 책임자차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교회 한 명의 사건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들이 면이 되듯 많은 산재 사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과 제도 자체를 바꿔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사명을 갖고 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어제상 외투 내 가슴 밖에 기대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사람이었네 공장 속에서 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근데 저 어떻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전장비조차 갖추어지지 않는, 제공하지 않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참. 예.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가 김훈 선생님께서 사람들은 자꾸 노동자들은 자꾸 떨어져서 죽는데 건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웃만 치솟고 있다 이런 아주 슬픈 글을 써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사장님, 우리 고 김태균님처럼 하청이 하청으로 일하시는 도급 노동자들 특히 사고에 많이 당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예. 예, 앞에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많이 알려졌던 사건들이 있죠. 구이혁 김군 사건이나 네. 제주 이민호 군 예. 전주 콜센터 홍수연 양 예. 사건도 있었고요. 2013년에는 이제 진천에서 김동준 예. 군과 2015년에 김동균 군이 현장 실습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뭐 폭행이나 괴롭힘, 또 장시간 노동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사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지금 우리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이름들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현장 실습, 그러니까 특성화고 출신이어서 현장 실습 나갔다가 저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건가요? 예, 일단 너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 기업 문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이렇게 자리 잡아왔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제정되지는 않죠. 예. 예, 그런 문제들이
또 약자들이 그런 곳에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어떤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고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생들이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비정규직, 알바, 청년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허 기자님께서도 직접 산업 현장에 이제 이른바 취재를 위해서 이장 취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조선소에서 네. 거기서도 어린 청년들이 많이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앳된 청년 노동자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 조선소 위장 취업을 갔을 때 저는 하청에 업체에 들어갔는데요. 네. 거기 한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나이가 32살에 들어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의외였어요. 하청이면 보통 우리가 건설 현장에는 제조업 가면 이제 어르신들, 네. 일용직 노동자들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을 줄 그럴 것 알았는데 같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작업 반장이셨던 분이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나이가 다 30 이하였었죠. 그러니까 제 사수도 2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렇게 젊은 연령층이 많은 현장 왠지 좀 뭔가 사고도 많을 것 같고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할 때 사실 큰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네. 제가 일하던 곳은 아니고 제 옆동이었었는데 그 족장 그러니까 발판 위에서 일을 하시던 직원 한 분이 그 6m 높이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네. 근데 이 반신불수를 당하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황당했던 건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조선소 앞에 출근할 때 보면은 무죄 전광판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망자 0명, 뭐 재해자 0명, 오늘 무사고 뭐 967일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해자 1명 이렇게 하고 무사고 0일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재해자 0명, 무사고 968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하청 노동자들이 다치는 게 좀 의아했죠. 분명히 거기서 사고가 그것도 중대한 사고 발생했는데 네. 하청이란 이유만으로 네. 아예 재 카운트도 안 하는. 그렇죠. 예. 원청이 다칠 때만 카운트가 되고 원청이 사망했을 때만 카운트가 되는. 근데 정확하게 그걸로 위험한 업무는 다 하청이나 재하청에 맡겼기 때문에 영원히 원청은 무죄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원청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죠. 저 산재보험료도 막 깎아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에 하청 노동자만 13명이 죽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현대중공업이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를 내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그 해에 170억을 깎아줬어요. 원청의 예. 노동자는 다치거나 죽은 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하청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 화한주 기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3분이나 분명히 서럽게 숨졌는데 오히려 그 대기업은 산재보험료를 150억이나 가까이 깎였다. TV민생우소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자 방금 계속 이제 어 기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 어린 우리 앳된 청년들이 실습생으로 막 다 졸업해서 막 그런 위험한 현장에 많이 가는 거로 이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안전교육을 따로 학교든 그 작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해줍니까?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학교에서 실습 나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이 동영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만 이제 하면 그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도 형식적. 네. 안전모도 안 주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네. 예. 기자님 그곳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 일하면서 그분들은 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걸 좀 잘 인지하고 계시거나 뭐 보호를 받는다는 걸 뭐 느끼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되게 조금 상당히 의아했던 거는 현장 특유의 좀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네. 산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하거나 다치면은 당연히 이제 산재를 신청하고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면은 칠칠치 못해서 다쳤다. 개인이 실수로 해서 다쳤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해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은 가까이 있는데 그 법을 이제 적용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멀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법은 대한민국 법, 뭐 헌법, 노동법 보면 좋은 법 많죠. 근데 방금 현장 화면 나온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 청년 노동자 자주 돌아가시는 게 안전 발판이 허술하고 설령 허술해서 떨어지더라도 안전망만 있어도 네. 뭐 007 영화 같은 데만 봐도 막 떨어져도 안전망이 있어 다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안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여기 참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위험한 현장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럼 사업자들이 그런 걸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다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애띤 분들이 왜 그런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지 취재해 보면서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 좀 피하고 싶었을 텐데 분명히 누구라도. 제가 일했던 그 조선소에도 제 사수가 특성화고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른 조선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여러 군데 돌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에는 이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가 그런 이 지금의 구조를 되게 공고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취업률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고 아이들이 고3이 되면 현장 실습으로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이제 일자리가 있어도 일자리에 질이 높은 게 있고 또 질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구애 없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줄 세우기로 해서 다 집어넣는다는 식이죠. 근데 질이 낮은 거는 학교에서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구애 없이 다 보내니까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니까 보내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보내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케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하천 노동자들의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2년 전에 우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신 우리 김용균 씨 이름을 딴 김용균 법도 만들어졌는데 정작 김태규 씨나 김용균 씨 같은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게 참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김용균법 내용의 핵심 내용 중에 이제 위험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를 하고 또 위험 작업은 이제 도급을 하청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청을 주지 못하는 작업이 이제 도금 작업이나 뭐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화학 작업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산재 사망 사고가 뭐 제철소나 조선소나 이런 발전소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업종이 제외된 거죠. 하청을 금지하는 업종에서. 그래서 이제 김용균 씨가 보호되지 못하는 김용균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제일 사고 많이 나는 어떤 제철소, 조선소, 건설 현장 이런 데는 도급이 금지가 안 된 거죠. 법안에서. 네. 이번 총선이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현장으로 특성화고 출신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난하고 일자리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또 그걸 노려서 비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고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에서 2018년에 자체 졸업생 400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57% 정도가 취업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2019년에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마찬가지로 300명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7%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87% 정말 많은 비율로 아예 이제 그러니까 특성화고는 그래. 거의 비정규직으로 그냥 뽑아버리는군요. 예. 이제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도 네.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고 추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 이제 돈을 벌어서 식구도 챙겨야 되는 그런 것도 악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 부분이 저희 단체에서 조사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국가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에서 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 해 특성화고 졸업생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형태로 취업이 되는지 저희가 졸업생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기업도 쉽게 갈 수 있고 인서울도 쉽게 갈 수 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흥미가 있어서 상업계곡을 진학을 하게 됐죠. 근데 막상 들어와서 고등학교 4학년 공고를 직접 봐보니까 그냥 일반 중소기업 사무보조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제약회사의 영업관리팀 사무직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도 좀 학력으로 차별을 많이 하셔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급여 차별이나 아니면 진급에 제한을 두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은 최대 진급이 9급 사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졸자이신 분들은 신입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8급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신대요.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무기력하기만 했었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일을 하는 거니까 경력을 많이 쌓는 거에만 알려주시지 뭐 고졸 차별이 어떻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서 계속 그런 거랑 겪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애완동물 관련과에 나왔는데 콜센터로 취업해서 자살한 분도 계셨는데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고 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그 비정규직 문제나 고졸 차별이나 학생들의 위태로운 노동 환경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도움받거나 그랬던 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실제 뭐 국어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컴퓨터를 알려주시고 수학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기계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학력차별법을 만들어서 학력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상황들을 좀 많이 매뉴얼 시키셔서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성화고에 나와서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뭔가 관련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참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사장님? 예, 저희 최근 조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뭐 선반 밀링 작업을 전공하고 하러 갔는데 뭐 그냥 빈 작업이 생기면 거기 그냥 일해라 이런 경우나 회계 일을 하는 걸로 알고 갔더니 며칠 회계하다가 소득 작업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전공이 아니어도 자신의 온전한 선택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서 문제를 겪게 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허 기자님께서도 우리 프레시안에서도 허 기자님 노동 관련 기사 많이 쓰잖아요. 네. 노동 존중 많이 표.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발생할까요? 뭐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 노동을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뿌리 깊은 편견 이런 허 기자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그냥 가장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사회를 첫 발을 디디는 친구들은 사회를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라 저거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기 쉽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부려 먹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나 당사자들은 그런 것들을 투쟁하거나 저항하거나 외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모르는 상태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사장님. 특성하고 네. 학생들 이렇게 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예. 사회적으로 자발적인 고졸 선택자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예.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특성화고 교육이 전공 교육보다 제대로 돼야 된다.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졸업하고 써먹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이 잦기 때문에 그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그런 직업생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졸 청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21대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네.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비정규직이나 꼭 위험한 일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졸 노동자가 아니어도 해야 되는데 이런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도 필요하고 임금 격차와 같은 그런 노동 조건의 격차를 많이 해소해야 꼭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졸이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님께서도 기자님. 저는 뭐 거의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우리 특성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탐사 기사 한번 나가면 어떨까요? 저희가 예. 한 3년 동안 계속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또 한번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안타깝게 저희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또 프레시안이 한번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더 이상 젊은 노동자들의 희생 예. 없는 노동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TBS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공기업이랑 은행 준비하고 있고요. 취업 2시즌째 취준생입니다. 2시즌. 네. 그럼 얼마 동안이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년이 채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한 네. 시즌 한 시즌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 다녀오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김계윤이라고 합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취업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뒀다가 다시 취업하려고 하면 보는 눈도 좀 깐깐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것저것 살필 게 많아지니까 마음이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취업 준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종로 학원가에 갔다가 또 아카데미가 있는 신촌으로 갔다가 또 강남에 있는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력서나 뭐 공채 시험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봤을까요? 좀 가능할까요, 쌤이? 자기소개서는 한 20번 정도 쓴 것 같고요. 20번. 네. 그 면접은 2번 봤었고 네. 필기시험은 3번 봤었어요. 면접 볼 때 뭐 재미난 일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른 은행 가지 왜 하필 우리 은행 오려고 하냐고 약간 압박 면접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살짝 당황했던 것 같아요. 흔들렸어요. 네, 흔들렸어요. 그 다음 면접 질문들 잘 안 들어오죠, 그러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가 이긴다. 이력서는 저도 20번 정도 20. 넘게 했고 매번 공채나 공고가 내려올 때마다 매번 수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셀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봤냐면 저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입사하기 전까지 한 5, 60번? 네, 이력서 쓰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 전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친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훈 씨? 지금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고가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익 시험도 다 취소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좀 무기력해진 상태. 이제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있죠.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느끼기에 어때요? 뭐 선거가 한번 치러지고 나면 정말 좀 일자리가 늘어나는구나 느껴지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청년들이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그냥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청년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문제는 기업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문턱을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어떤 공기업에서 그 자기소개 문항이 실문항이었거든요. 근데 꼬리 문항이 문항당 3문항이어서 총 21문항을 쓰는 그런 공기업이 있었는데 사실 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다른 거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턱을 조금 낮춰주시면 최소한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학교 대내외 활동이나 학교 학생 이런 활동으로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네. 모르는 직무들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직무들인데 모든 거의 기업들이 경력을 위주로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문턱을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력서하고요. 경력 문턱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나면 또 취준생들을 위한 정책들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 무조건 뽑기 바쁘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간 복지나 그쵸. 급여나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곳에 더욱더 지원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취업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포기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많이 계획과 많이 틀어졌지만 조금만 더 버텨서 너가 가고 싶은 곳 꼭 가자. 화이팅! 예, 우리 사회 바라는 또 21대 국회 바라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 대안 생생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 집중 나누겠습니다. 우리 TV민생연구소 노동특보와 같은 분이시죠.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이 청년 비정규직 문제 얘기 나눴는데 참 심각하잖아요. 교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학자들 발언 속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많은 정책들, 뭐 청년 수당, 취업 알선, 직업 교육 등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총량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청년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네. 앞서서 학생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필요하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들어? 저희 대학 때만 해도 비정규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취직하고. 네, 신규 취업자 중에 70%가 비정규직이고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한국 경제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IMF가 이런 보고서를 쓴 게 2004년입니다. 아니 IMF가 그런 좋은 일도 알아요. 국제금융자본이 투자할 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미 15년쯤 전에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개인 아무래도 IMF 외환 위기예요. 그러니까 IMF 때 그 비정규직이 막 생겼잖아요. 정리해보거나 그래놓고 IMF도 그걸 걱정하네요. 우리나라는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직접 고용, 정규직 고용 계약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정규직을 계약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근데 정규직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이거든요. 왜 비정규직만 계약직이라고 불렀을까?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계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직 이런 비정규직이었던 거죠. 한시적일 때 가끔 쓰는 분들이었잖아요.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한 기업체 내 차별하면 이거 이 조항에 바로 저촉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가 중간 착지 배제 조항이에요. 취업해줬다는 것을 이유로 중간에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네. 거죠. 근데 외환위기 때 워낙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니까 우선 기업이 살아야지 않겠냐. 이런 정서들이 한국은 이런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계속 해결해온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때 굉장히 비인간적인 고용계약이 강요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정말 정말 계약직이라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용역회사, 하청 이런 건 예전에는 또 불법 예, 이지 그게 않았었어요? 왜 불법이었냐면요. 그 중간착지 배제 조항이 바로 그걸 네. 금지하는 조항이잖아요. 이한 변호사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딱 한 번 줍니다. 계약이 성사됐을 때. 네. 그렇죠. 용역회사는 이걸 매달 지급한다는 거죠. 설명이 너무 쉽네요. 귀에 쏙 그래서 이 용역이나 하청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동법상으로. 너무 쏙 들어오네. 그럼 지금 매달 저도 예를 들면 전월세 많이 들어갔는데 매달 그 수수료를 내고 있는 꼴이네요. 그렇죠. 우리 비정규직, 정말 부당하네요. 특히 파견 용역. 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거 다 없애고 아주 예적으로만 특별한 경우만 허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청년들의 그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아까 우리 언급한 것처럼 70% 그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또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또 뭘까요? 예. 지금 올해 초에 실업률이 한 4% 정도입니다. 네. 근데 청년 실업률은 9%대예요. 두 배가 훨씬 넘는 거죠. 네. 그런데 체감 실업률이라고 해서 네. 실제 실업에 가까운 통계가 있어요. 그것은 실망 실업자,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 네. 초단기 임시직까지 포함시키는 지표인데 그 체감 청년 실업률이 25%입니다. 25%요? 그러면 청년 16살부터 29살까지 청년 중에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선된 좀 게 지금 이런 개선되고 뭐 상황인 고용도 거죠. 좀 올라갔는데도 그러니까 일자리 질도 70% 안팎이 비정규직 일용직인데 그렇게 있어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예. 아니면 청년 중에는 도저히 막 사고 나고 죽고 이런 자리니까 피하는 분들도 어쩔 수 그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고는 대개 대기업이거나 네. 대기업 하청회사 사고에서 알려진 겁니다. 영생 하청업체 사고는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예 알려지도 않고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공장들이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취업을 소개시켜주러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비닐하우스 같은 허름한 공장 옆에 아주 허술한 방을 기숙사라고 학생 4명을 네. 그 방에 집어넣어놓고 돌아 나오는데 그 사장이 그러더랍니다. 요즘 청년이 인내심이 없어서 4년을 못 버틴다. 근데 그 슈퍼마켓 하나 없는 동네에서 거기 4년 있으라는 게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죽으라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 취업 담당 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 계속 생생한 이야기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청년 일자리 양가칠 예. 어떤 대안을 우리가 촉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고 소극적 노동시장 네. 정책이 있어요. 근데 적극 노동시장 정책에 5가지 꼭 포함돼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다 나왔거든요.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일단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네. 그다음 직업 능력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직업 훈련 같은 거죠. 고용 서비스를 잘 연계시켜야 되고 고용 장려금, 네. 그다음에 취업 창업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게 시행되는 바람에 그나마 지표가 약간 개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야 하겠고요. 소극적 일자리 정책은 뭐냐 하면 이제 실업 부조 같은 건데 우리나라 실업 급여가 있지만 실업 부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업 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됐을 때 혜택을 받는 거고요. 실업 부조는 그와 관계없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 소득도 비슷한 거죠. 네. 아직 실업 부조가 없으니까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5가지 정책과 실업 부조제도 같은 소극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저희가 반응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뭔가 여유가 생겼다 막 이런 그게 얘기를 실업부조 하는데. 일부죠. 서울시의 그렇죠. 청년수당이나 청년수당이나 옛날 성남시 이 청년배당이 실업부조인데 네. 참 이상한 게 그 2월달 고용지표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네. 제가 세밀히 확인 못했지만 2월달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거든요. 근데 서울시의 청년 고용 지표가 전혀 나빠지지 않았어요. 예, 이거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건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청년 고용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잖아요. 2018년 3월 달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5월에 추경이 통과돼서 6월부터 예산이 집행됐는데 2018년 6월 그 사업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제가 얼핏 보긴 단 한 번도이지만 제가 놓친 지표가 있을까 봐 거의 대부분 전년 동월 대비 고용 지표가 하락한 적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작으면 0.2%, 크면 한 1.7% 계속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올라갔고요. 청년 실업률은 좀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렇군요. 그 지금 현재 분명히 우리가 졸업했는데 고졸이든 대졸이든 취업이 안 되면 6개월 동안 50만 원 주는 제도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냥 청년 부조로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아니 이렇게 일자리가 효과가 없는 있는 분들한테 건데. 지금 고용 촉진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포퓰리즘 됩니까? 근데 그런 지원 제도는 그 노동자에게 단순히 먹고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수요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 지역의 PC방이나 편의점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요. 2년, 사실 5년 후. 점장이처럼 맞출 수는 없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대량 실업 발생할 것이 이런 우려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차, 2차, 3차 역대 산업혁명이 일자리 총량을 줄인 적은 없어요. 자동화가 도입되는 초기에 실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로봇이 도입되면 실업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창출되는 부의 크기는 훨씬 커져요. 이걸 나누면 돼요. 직업이 없는 사람과도 같이. 이게 미래사회, 그래서 기본소득을 미래사회의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까지 시행됐던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서 기업이 우선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해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그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니까 경제신문들이 그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지금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기사를 막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52시간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몇십 개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폭증하면 더 채용하는 게 사회 유익한 선택입니다. 맞아요. 기존 노동자의 초과 노동 시킬 것이 아니라. 네. 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이 기업 또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애써주는 모습이 더욱더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보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하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요. 정말 총선에서 노동, 청년, 서민 이런 분들을 위한 총선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도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